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흥분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두 분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도 뭐 국민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보냈죠.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간 보냈고요. 조마조마했어요. 204표 조금 아슬아슬했잖아요. 네. 물론 기권 무효표 11표가 있었지만 정말 몇 명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으면 또 탄핵이 불발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준 그 12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국민의 대표가 될 국회의원이 될 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네. 말씀드려요. 어떠셨어요? 이 지난주 그러니까 말고 첫 번째 표결하는 날 그 전날에 제가 205표 정도 가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당의 권력이양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아예 무산이 돼 버렸죠. 대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5명 안팎 정도가 가결이고 11표의 무효 기권 이 사람들이 이제 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뭘 찍었는지 조금 애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분위기 보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한 11명 그리고 죽어도 나는 이 당과 같이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85명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서글펐습니다. 솔직히 가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아니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켜도 반대가 85명이나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나라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짓을 해야지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지 이게 탄핵이 될 것인가? 탄핵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렇게까지 반대가 많은 게 참 이상한 나라구나. 대한민국. 물론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지만은 갈 길이 멀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도 탄핵 통과됐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큰일이야. 오늘 하는 얘기가 다 큰일 난 얘기밖에 없어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몰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그날 계엄 선포한 날 밤에 방송 출연하신 거 봤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밤에 뛰쳐나와가지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멘트 기억해요. 그때 현장에 계신 군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잡혀갈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모여서 이렇게 의결은 된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결됐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거리에서 그 추운데 그 4-5시간 동안 불편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탄핵을 염원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진영과 정파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바로잡아야 돼. 그럼 국민의 염원과 성원이 바로 국회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토요일에 저는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자유투표에 맡기겠지. 그러니까 당론을 가부를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잘못된 예상을 그 전에 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당론으로 부결 당론을 유지를 했어요. 네. 그렇고 그 부결 당론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반대표나 말씀하신 대로 뭐 찬성하는데도 무효표나 기권표를 일부러 던지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 됐다. 찬성한다. 뭐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탄핵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전국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맞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러면은 조기 대선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가져가겠구나.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 좀 순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말 많은 보수파 인사들이 끌려가고 감옥 가고 죽기도 하고 수사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저런 성격상, 리더십상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겠구나.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탈표가 안 나오고 기권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보수파 진영 내에서는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맨날 이제 탄핵 트라우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을 박근혜 탄핵을 해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있나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상처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크든 작든 어떤 방식으로든 생긴 거잖아요. 마치 본인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탄핵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맨날 꺼냅니다. 그만 좀 꺼내세요. 모두가 다 상처. 그럼 이것도 또 그러면 윤석열 탄핵 트라우마 또 얘기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탄핵이 된 거고 자기 죄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맨날 탄핵 트라우마 이게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사실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저는 비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교도 안 돼요, 진짜로. 물론 박근혜도 잘못했고 윤석열도 잘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경중을 따지자면은 이런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옛날에 뭐 절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 내가 근데 증언을 했어. 그래서 걔 감옥에 갔어. 나는 이제 깜빵 트라우마가 내 친한 친구의 깜빵 트라우마가 생겼어. 근데 연쇄살인마를 잡았어. 얘도 내 친구야. 안 돼. 얘는 내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얘는 절대 감옥 보낼 수 없어.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연쇄살인마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친놈이에요. 국민을 위험하게만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는 그냥 나라가 혼란스럽고요. 윤석열은 그냥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근데 내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냐면은 화를 내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화를 내냐? 가결표 색출하려고 막 시작을 합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의원총회에서 실제 그랬다고 그러죠. 예.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뭐 했는지 다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화는 윤석열한테 내야죠. 아니 조기 대선을 치르게 돼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지 아직 뭐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언제 대선을 치를지 이게 빨리 될지 뒤에 될지 내년 하반기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을 탓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 한 명도 윤석열한테는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이 정당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야 돼?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윤석열한테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국힘의 그런 상황은 뭐 대충 장 소장님께서 본인의 의견은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전혀 다른 입장. 원래 윤석열 씨 구속과 탄핵을 주장을 하셨었고 저는 처음부터. 김종인 평론가님 말씀에 150% 동의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또 지금 제 욕 올라와요 댓글에? 아니요. 제가 갑자기 죽어라. 수습하시려고 해서 댓글에 또 계속 장 소장님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마지막까지 사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퇴장 아닌 퇴장을 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 그냥 어쨌든 당신 좀 사과해야 돼라고 해도 한 번도 사과 안 했었잖아요. 잘못 인정 안 하고. 이것도 본인의 그러한 스타일이 계속 반영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지금 탄핵 경험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경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박근혜 때 이렇게 그냥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해서도 거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우린 탄핵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준비를 안 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기자회견도 좀 몇 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탄핵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하게 나갔고 법적, 논리적, 명분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하고 분위기도 이렇게 잡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공들은 나 빨리 이제 다시 부처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공 중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우리가 철저하게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 수사를 대비하고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된 변호사들을 구해서 논리적인 법률적인 싸움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때 핵심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한 명 있거든요. 제2모 비서관. 비상겸 선포하고 나서 정호성 비서관 아닌가요? 아니 제2모 비서관이라고 그랬죠. 비상겸 선포하고 나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똑같은 논리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식, 합리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권력을 하루라도 더 행사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뭘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을 앞으로 탄핵 심판과 뭐 검찰 경찰에서의 조사 과정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행한 거예요, 진짜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네, 거죠. 네, 비서관이 나서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탄핵 심판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네요. 적극적으로. 박근혜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네요. 그건.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로펌이나 변호사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변론을 받아보겠다. 법률적 싸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요. 끝까지 사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험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지금. 변호인단 아직 꾸려지진 않았죠. 그냥 개별적으로 몇 명들이 할 건데 로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루, 법무법인 유루,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던 많은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들이 가 있어서 여기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아직 인신 구속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두 분 나오셨을 때 얘기 나눈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 실제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뭐 하겠어요, 지금 전화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란 얘기죠. 관저로 불러가지고 술 먹고 그러겠죠. 그거 안 변해요, 술도 사람. 마셔요? 이 상황에서? 마시겠지 아니 뭐. 술 안 마시고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티겠어요? 아니 뭐 알코올 중독인데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얘기는 아니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은 세 개의 중독이 있다.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 얘기를 이제 써놨거든요. 뭐 드시겠죠. 뭐 윤석열이 변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게 뭐 불행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끝까지 한번 다퉈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완벽하게 그 논리들을 다 박살낼 수도 있겠다 이번에. 네네. 그 완벽하게 좀 그 법적 근거 판례들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궤변들을 하나하나씩 다 반박하고 헌재에서 완전히 기가 각하되는 것도 그런 주장이 다 반박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없이 빨리 하야하고 빨리 이제 기소해가지고 그게 제 최선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술을 마시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돈 누구 돈으로 마셔요? 법카로 마시나? 월급 다 나오잖아요. 월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2억 몇 천만 원 나오고 그 의전도 그대로예요. 대통령 직무만 정지가 된 거. 왜냐하면은 이게 탄핵에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직무만 정지가 되는 거지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기 때문에 야 술상 봐와 그러면은 알아서 다 봐오겠죠. 뭐 특활비든 뭐 예비비든 뭐든 뭐. 뉴스토마토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1등 공신은 뉴스토마토일 수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 게이트를 처음 보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치. 무리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지금 대통령실 관저에 기자를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드러나들은지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매일 또 사람들 불러다가 술 네.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짓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좀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저 뉴스토마토에 건의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건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근처 못 가요 근데. 대통령실 아니, 그 출입도 길목이라도 정지 있으면 먹었는데 되잖아.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거기에 쫙 깔려 있어. 아니 길목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거의 한참 들어가는 밑에서부터 다 깔려 있어서 기자들 그 근처에 배회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차량들 들어가는 거 그 번호판 아. 사진 찍어가지고 국회의원들 차량이랑 대조해 보면 누가 들어가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가 같이 아니면은 술을 마시고 있는지. 거기 딱 들어가는데 거기 길거리 들어가는데 그 다른 건물 있어요. 추우니까 밖에 있지 말고 거기서 이제 망원 렌즈로 찍어가지고 이거 진짜 저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위험하다는 거는 이분이 계속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 아주 즉각적인 방법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체포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검찰에서 소환조사 하려고 통지했다고 고지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제 이제 오늘 2차 소환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2차 소환 요구를 한다라는 거고 경찰하고 공수처 쪽에서는 뭐 체포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쪽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과 경찰, 공수처가 같이 엮은 같이 있다라고 공조수사본부가 보시면 있고 돼요. 투 트랙인 거죠.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검찰이 어쨌든 소환 요구를 했어요. 그거는 뭐 오늘까지 2차 소환이고 보통은 2차 소환 아니면 3차 소환 다음에 체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장성철 소장이 검찰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장 소장님이 안 나간다. 저 바로 갑니다. 아니야. 저는 그래도 바로 갑니다. 나 기분 나빠 안 야, 가. 그러면은 2차까지는 참아요. 그런데 뭐 진짜 중요한 사람이면 3차까지도 봐주는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체포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있고 체포 영장이 있어요.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그냥 체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긴급 체포 요건에 아예 써 있어요, 그냥.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몇 조더라 하여간 그렇게 써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게 근데 그게 가능할 거냐 긴급 체포가. 그래서 결국은 영장을 받아가야 돼. 형사소송법 200조의 3회 긴급 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뭐 요때 하는 건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죠.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막을 거예요. 긴급 체포하러 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영장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러면 경호처는 지금 윤석열 씨도 경호하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경호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둘 다 대통령에 준해서 한덕수 총리도 경호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금 이제 집무실에는 안 나가니까 관저에 있는 거 거기서 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 어쨌든 영장을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이걸 이제 받느냐 법원으로부터 누가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질 것 같은데 결국은 체포되기 전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소환 조사에 응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이쪽 수사 쪽으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끝물까지 가다가 아마 출두하는 방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사 쇼핑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수사기관에 나갈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검찰에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유력해요. 사실은 지금은. 검찰에 왜냐하면은 가장 아는 후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옛날에 우병우가 팔짱 끼고 옛날에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박근혜 팔짱 탄핵 끼고, 때. 박근혜 탄핵 때 그리고 나머지 검사들 이렇게 심지어 그 조사일보가 찍었어요. 그거 사진을 2km 밖에서 이렇게 저쪽 빌딩에서 망원 렌즈에다가 이제 컨버터라고 더 배율 높이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찍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가면 다 후배들이잖아요. 사후배죠. 그렇다고 하면 다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검찰을 그렇지. 망가뜨려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게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 진짜 정말 수준 낮다고 뭐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김건희 봐주려고 그러니까요. 무혐의 맞아요. 주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막 갑자기. 소환하고 이게 뭔 짓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기자들 얘기를 어제 일요일인데 갑자기 오후 3시 40분에 갑자기 검찰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우리가 체포 먼저 소환 먼저 통보했다 이렇게 막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저 집단이 믿을 수 있나?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권력의 눈치 보고 권력에 따라서 자신들의 검찰권 행사가 2중잣대, 3중잣대 그러한 검찰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들이 경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신병 확보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하셨는데 유효합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큰 틀에서는 이제 비슷한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출석할 가능성, 뭐 신병 확보가 꼭 그냥 체포라기보다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차면요. 한번 이틀 후에 3차까지 하고요. 안 하면은 체포하려고 영장 나올 것 같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3번까지 안 나왔는데 영장을 안 내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좀 더 좀 지켜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법원도. 지금 경찰 공수처 국방부 공조수사본부도 출석 요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쟁적으로 어쨌든 먼저 출석 요구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긴급 체포는 말씀드렸다시피 경호처가 완강하게 저항을 할 테니까 하기가 어렵고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아마 좀 더 이렇게 단계를 밟아봐라. 법원도 부담일 거 아니에요. 사실 바로바로 내주는 게 그러니까 3번 정도 안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영장 내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는 윤석열이 안 나올 거고 검찰이나 뭐 어디든 출석 안 할 거고 3번째까지 안 하거나 아니면 3번째에 출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된 이후에 이 전국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장 정확한 분이 우리 준 박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김준일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대로 하루 이틀 시점상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전국 상황을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예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그럼요. 냉정하게 분석을 하시니까 잘 제가 맞는 것 제일 같아요. 감정적이에요. 짜증나겠어 진짜. 그래서 이번 주에 소환되는지 한번 보고 다음 주에 한번 검증을 근데 해보도록 흐름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이 지난주에 어쨌든 뭐 국회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르면은 특별 검사를 민주당에서 한 명 추천하고 그러니까 아마 조국 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도 같은데 예, 비교섭 단체에서 한 명 추천해서 2명을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한동훈 권한대행 체제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니까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하겠죠. 그 과정이 있는데 검찰이나 이 경찰에서 먼저 신병을 확보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환의 한쪽에 응해 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으로 다 넘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놨어요, 사실. 근데 아직 수사가 완결된 상황도 아니었고 수사 중이었거든요. 근데 특검 시작되니까 다 모든 걸 다 자료부터 해가지고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시작될 즈음에 윤석열 대통령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속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구속돼 있으면 그냥 깜빵이 있는 거고 구치소에 있는 거고 가서 접견해서 가지고 조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달 걸리고 준비. 지금 그러니까 상설 특검과 내란 특검 두 개가 있잖아요. 내란 특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냐. 근데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안 하겠죠. 못할 것 그러면은 같은데 안 하는 사실 상설 특검하고 내란 특검하고 좀 충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마를 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조사하고 어떤 걸 조사 아니면 아예 상설 특검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설 특검이 기간이 더 짧고요. 인원이 더 적어요. 검사는 네네. 5명, 총인원 30명 이랬는데 이런 내란 일반 특검은 그런 거 제한이 없거든요. 네네. 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기재를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게 기간도 길어요. 그래 30일 정도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란 특검이 통과가 되면 상설 특검은 없어지거나 그거는 뭐 국회가 알아서 하겠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 신병 확보될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다음 주 이후에 이 만들어질 특검으로 다 이게 모이게 될 것이다. 저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 뭐 특검이나 조사 그것도 바라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김건희 특검법이 네네. 아직 지금 정부로 이송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지금 정부가 못 하잖아요. 그래요? 통과된 거 아닌가요? 통과는 됐는데 네. 정부에 이송을 해야 돼. 네. 근데 이송을 아직 안 했대요. 안 왜냐하면 이송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까봐 좀 킵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이송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계속 본인이 가진 공적인 권한을 김건희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출발점인 김건희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잘못을 안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계속 욕하고 비판한 건지 그것들을 제대로 된 수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 김건희 빨리 조사하고 수사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는 못하겠죠.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 반대, 난 반대세라고 국힘이 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사실은 뭐가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피할 방법이 없어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특검이든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니까 하는데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게이트 여기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이제 공천 준 것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소환 조사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 거기 들어 있는 거기 거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엄청나게 이렇게 옆구리질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겁거리 사람을? 아니 근데 그거에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생겨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김건희 네. 특검법 자체가. 그러면 당 내에서도 뭐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는 의원들이 아니요, 꽤 김건희 있다는 특검법은 얘기잖아요. 어차피 첫 번째는 절반만 넘으면 되니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151만 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표결이 그때 그냥 대충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0 몇 표가 나와가지고 그냥 쉽게 됐단 말이에요. 이탈표가 꽤 나왔어요. 제 근데 기억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이거 재투표하잖아요. 재의결하잖아요. 전 부결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당의 존립을 위해서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국힘에 꽤 있어요. 근데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두 개 정당, 그러니까 하나 정당 민주당 전체와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온 법안인데 내가 권한 대행이야. 근데 거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그게 무슨 법안이든 그거를 간에. 둘러싸고 어제 미묘한 신경전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 그리고 한덕당 정부까지 한덕수를 해서 한마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권성동 이재명 한덕수 셋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에 이런 걸 하자라는 건데 그거를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권한대행이 됐죠. 당대표 권한대행이 바로 거부했어요. 우리는 여당이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한덕수를 지금 끌어안고 지금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한덕수가 거부권행. 근데 한덕수 권한 총리는 지금 코가 이렇게 낀 상태예요 또. 그러니까 그치. 한덕수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 민주당은 언제 바꿀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 그리고 가로 기소. 뭐 총리 이런.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죠. 아니 탄핵은 할 수 있죠. 네. 직무가 그러니까 정지되는 대통령,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200표가 있어야 되지만 총리 탄핵은 과반이죠. 과반. 그러니까 다른 법안들처럼 그냥 단독 통과시킬 그러니까 수 있는 다시 거죠. 살아 돌아오더라도 상관없는 게 직무만 정지시켜 놓으면 그렇죠. 네. 되니까 그러면 이제 최상목이 받고 네. 그다음에 이주호가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부 총리, 교육부 총리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일단이라고 했어요. 일단 탄핵은 안 하겠어라고 했거든요. 상황 봐서 할 수 있어. 좀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있겠죠. 막 검찰 경찰 수사 과정 중에서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혐의가 좀 발견이 됐는데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거 명분 삼아서 바로 그냥 탄핵시켜버리겠죠. 코가 꼈어 지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국힘에서 이 특검법도 이 김건희 특검 반대할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한동훈 대표가 금방 사퇴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럼 김준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친윤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계속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뀔 여지는 지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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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은 워낙 영남권의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진 의원들도 대부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서 주도권을 가져갈 세력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김무성 전 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좀 또 총 뭐 10년 특수관계시니까. 모셨으니까 근데 네. 지금은 뭐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하고 뭐 서로 안부 묻는 것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하시면 제일 잘하실 분인 거는 같은데 어떠한 정치권 밖에 있는 단체들 그리고 뭐 진짜 막 목소리가 큰 극렬한 유튜버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좀 반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면은 되게 잘할 뿐이다. 왜냐면은 그분 스타일이 막 누구랑 척지고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과도 소통이 잘 되고 의원들 많이 아니까 또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대선에 대한 꿈은 또 없는 것이고 이분이 스타일이래요. 봐라 니 앉아봐라. 자 안철수 니 앉아보고 유승민 니도 와라. 뭐 오세훈 니도 오고 그래 다 해가지고 경선해가지고 짜자자 하자. 싸우지 말자. 이거 우리 이재명한테 지금 뭐 나라 뺏기면 되겠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적임자이긴 한데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명숙님이 장성철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저 하면은 잘하죠 제가 진짜. 뭐 좀. 이것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벽타는 남자님이 김준일 윤한 공매언론 이게 몇 달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게 최고의 예언이었다. 네, 제가 결국에는 윤한공멜론 얘기했던 게 7월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한동훈 맞아요. 당대표 나 출마했을 때 네. 윤한 공멸할 거다라고 네,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얘기하셨고. 정확하게 솔직히 이 방식인 줄은 몰랐어. 내란을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윤한 공멸은 됐고 아까 근데 네. 지금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 가능성 좀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고요. 자기들끼리 더 똘똘똘 뭉치려고 하면은 김무성 정도로도 성이 안 찰 거예요. 더 확실하게 우리 사람, 확실하게 좀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권영세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동훈 대표 끌어내린다고 하고 뭐 차기 비대위원장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 나왔을 때 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서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권성동. 양권. 지금 딱 그 모양새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김옥균 프로젝트 그때 그러면 뭐 굉장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성공한 프로젝트가 된 거네. 성공한 프로젝트가 됐죠. 뭐 나라가 망하든 당이 망하든 중요하지 않아. 한동훈만 몰아내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한동훈만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해먹으면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양권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망한 집안에서 유산 싸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찐윤 권성동이 원내대표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 때 인수위 부위원장 했던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당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윤석열 당이 윤석열 당. 그러니까 이게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돼 있는데 점점 이제 국민들 민심으로부터 어긋나고 벗어나고 그냥 버림받는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니 이래 그 집단이 그렇다. 근데 한동훈 대표 근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비상금 선포 직후에 냈던 메시지를 그냥 좀 유지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쫓겨나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은 정치인을 조금 재탄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 상당히 갈등도 많았고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공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겁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서 압박도 많이 들어오고 압력도 들어오고 내가 진짜 탄핵에 찬성했을 때 그 후과 뒷감당내 할 수 있을까 그런 겁도 먹었던 것 같고 또 주변에 친한 게 의원들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세력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한 생각도 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큰 감투를 써가지고 본인의 능력 밖의 일을 했을 때에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저는 이번 국면과 관련해서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당대표직을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 있는 게 나아. 이거를 본인이
수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애초에. 그래서 사실은 12월 첫 번째 기회는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3일 4일 그때 당대표직을 던졌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사태 책임을 지고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미지 타격을 가장 좋을 때 그리고 이 당내 보수 진영에서도 찬성이니 반대니 탄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때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때를 못했고 아니면은 그 주에 있었던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탄핵 7일날 네. 탄핵 첫 번째 1차 탄핵 표결 이때 뭐를 했었어야 되냐면은 이거 당론 부결 안 된다. 네. 자유투표해야 된다. 네. 라고 본인이 이거를 당대표직을 걸고 던졌어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찬성이니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그런 정서도 감안을 해서 나는 찬성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날 윤석열이 당에 일임하겠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러면 다 받아서 뭘 한시 정권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저거는 말이 안 되고 나는 우리 당원 그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당론 부결은 절대 안 된다. 내 당 대표직을 걸겠다. 이거를 한번 인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은 당대 그런 좋은 거가 아니면은 그냥 나 던졌어야 되고 마지막이 그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때였어요 사실은. 그때도 이렇게 될 거 몰랐나요? 결국은 무너질 거를 이 상황을 예견을 하면은 뭐가 됐든 던졌어야 돼. 그때는 가결로 던지든지 이미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아니면은 뭐 저걸로 당론 마찬가지로 당론으로는 이렇게 부결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걸로 했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다 차버리고 아주 모양새가 안 좋게 이미지 타격도 많이 받고 당내에서의 지지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의원들도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한동훈이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에는 옳은 길을 갔지만은 그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라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됐고 진영에서의 지지도 잃어버리고 최악의 악수였다. 네. 그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친한계 의원들이 너무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의총장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은 김정재, 이미자, 뭐 임종득, 그다음 뭐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막 목소리 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친한계 의원들이 당신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해야 되냐? 지금 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진종호 같은 경우는 나 사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 나 사퇴할래. 던져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을 제대로 좀 단속도 못하고 좀 더 많은 친한계 의원들을 만들지 못한 거 그 적절하게 좀 임무도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나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본인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다. 어쨌든 정치는요 새싸움이에요. 새에서 밀렸다. 그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졌네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두 분이 시간 조금 남았는데 짚어주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수사가 빠르게 가네요. 공조본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윤 전직 대통령 윤 씨에 대한 출석 요구서 특급 등기로 한남 관저에 발송했다. 특급 등기라고 넣어서 발표를 했네. 특급이면 등기면은 바로 받아야 되잖아. 아버님. 계속 초인종 눌러가지고 나와라 받아라. 내일 아침에 이건 특급 등기야. 특급 등기라고.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헌재에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게 명쾌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일단 지금 3명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은 임명이 될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 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가만 하는 수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임명이 될 텐데 내년 4월 18일에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2명이 지금 퇴임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4월 18일까지 안 되면요. 한덕수가 임명을 할 건지 말 건지 권한대행이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걸 가지고 논란이 일단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2달 쉽게 얘기하면 63인데 뭐 2달 박근혜는 3달이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거로 또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그러니까 633 법칙에 따르면은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3개월 하면은요 2월 15일,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 2월 15일에 일단은 1심은 보자. 그리고 거기까지 시간 끌어보자. 가능하면은 2심까지 끌어보자. 5월 15일까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80일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최장 최장 180일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이면은 한 6월 초중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법적으로도 이거 5월 15일로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문영배 특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예. 윤석열 씨는 어쨌든 이 기간을 끝까지 끌면서 싸워보겠다는 전략으로 나오겠네요. 증인 한 50명 데려올 거예요. 증인 한 사람에 한 명씩 하면은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공직선거법 이거 하고 뭐 대장동 때 했던 방식이거든요. 시간 끌기. 그러니까 증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명씩 데려와도요. 이거 그러면은 50명이면요. 50주인데 그렇게까지 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당히 시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증인인데 네. 뭐 텔레비전으로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재판을 오래 끌 수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거로 뭐 바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냉정하게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거죠. 그러니까 최장 180일이잖아요. 180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니까 아마 탄핵 소추인 대표단이 이제 되는 것 되게 돼 있는데, 근데 고 위원장이 발언하는 걸 보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법리적인 이슈, 그 다음에 중대성이라는 이슈 두 가지를 다투게 되는데. 법리성 부분은 지금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다 계엄 요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대성 가지고 사실 윤석열 씨가 다툴 건데 그게 핵심이 통치행위고 윤석열 의원도 이제 국회에서 그 발언을 본회의에 얘기했던 게 고도의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는 이게 법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놓고 계속 증인을 데려와서 계속 기일을 연장하려고 시도하면 그게 성공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모르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문제보다 이게 빨리 잘 해결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가 나오면요 굉장히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좀 이게 나라를 생각하면은요 뭐 그거는 차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이거 반년 끌고요. 또 이제 태극기들 막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난리 부르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장 소장님은 헌재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하게 보시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대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다들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거나 지금의 야당이면 저는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 심판 그게 사실 100%.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100%. 지금은 못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해서 통진당 해산시킨 거 아니면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100%. 다투고 다음 대통령 5년 동안 또 계속 맞아요. 내란 세력이다 아니다 이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100% 그래서 참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불행한 나라가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럼 황골 탈퇴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게 좋지 불가능합니다.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네. 보시고요. 불가능하고요. 위헌정당이 돼서 해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갈 거도 저는 뭐 나중에 좀 얘기할 거긴 한데 이번 기회 아니면은 앞으로 개헌하기 정말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한다든지 사면권도 제한한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너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런 표현이 19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너무 제도적 자제를 대통령한테 개인한테 그동안에 맡겨왔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윤석열이 보여줬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거부권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건 아예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를테면 감사원도 국회 산하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막 다 하면서 대통령제 뭐 이거를 4년 중임제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특별하게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8년까지만 대통령을 하고 중임에 도전할 수 있게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대대적인 뭔가 이게 없으면요 이거는 진짜 되게 불행한 그러니까 또 2017년하고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치 행위라는 것도 아예 법적으로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를. 왕정제 잔재를 다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